네, 안녕하세요. 코비 리서치 센터장을 맡고 있는 정석문입니다. 어, 오늘 기조연설 제목이 블록체인과 토큰 증권 시장 활성화로 이렇게 정해봤고요. 이제 소제목을 화물 숭배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렇게 달았습니다. 이제 화물 숭배가 뭔지 뭐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 얘기는 오늘 연설의 맨 마지막에 하기로 하고요. 일단 시작하기 앞서서 유의사항 전달드립니다. 투자 권유가 아니고 투자 결정은 스스로 해야 된다는 것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제 연설은 이제 네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이제 금융위의 토큰 증권 가이드라인 지난 2월 6일 발표된 이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언급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토큰 증권을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이 부분을 좀 약간 중점적으로 얘기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토큰 증권이 화두가 되면서 많은 분들이 뭐 이 장래성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어떤 식으로 이게 구현이 될든지 뭐 이런 내용의 컨텐츠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왜 이걸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그 의견 교환이 충분히 더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이 부분을 확실히 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이 지금 새로운 시장이 열리기 때문에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이권 다툼을 벌이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가 이거를 토큰화를 하는 목적을 좀 잃을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좀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을 해서 이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블록체인이 왜 필요한지, 이 토큰화하는 과정에서 왜 필요한지를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맺은 말로써 이제 현명한 디자인 초이스가 필요하다라는 내용을 말씀드리고 끝을 맺고자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금융위 토큰 증권 가이드라인 이제 지난 2월 3일 날 발표가 됐는데요. 이제 이 사실 이 가이드라인이 이제 나온 이유는 뭐 여러 가지 뭐 길게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은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제 새로운 형태의 이제 증권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특히 이제 조각 투자를 중심으로 이 논의가 많이 지금 수년째 되다가 이걸 이제 증권으로서 포섭을 하자라는데 합의를 보고 이제 어떤 그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나온 거죠. 근데 이 가이드라인이 왜 필요하냐면은 이제 증권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증권이라는 거는 사실 이게 권리입니다. 권리이기 때문에 보유자가 있는 거고요. 이제 권리 보유자가 있는 거고, 그 권리를 이행해 줘야 되는 채무자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증권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채무자와 채권자의 관계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러한 권리가 이행이 되기 위해서는 이제 법적 구속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법적 구속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규율 체계가 필요한 거고, 이미 증권이라는 규율 체계가 있기 때문에 이미 지금 존재하는 증권 규율 체계 안으로 포섭을 어떤 식으로 할 건지 그 가이드라인을 이제 준 것이 이번에 발표된 내용이었던 거죠. 이게 사실 우리가 증권이라는 개념을 잘 생각 안 하면서 그냥 일반 사람들은 살기 때문에 좀 와닿지 않을 수도 있기는 한데, 그래서 요거를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증권이라는 거는 이 발행자가 있는 거죠. 식별 가능한 단일 주체의 발행자가 있는 거고, 그리고 그 발행자와 증권을 갖고 있는 보유자 간의 어떤 계약 관계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채무가 이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행이 된다는 전제 조건 하에 가치가 실현이 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주식이나 채권 같은 게 이제 그런 겁니다. 이제 주식 같은 경우는 권리는 뭐냐면은 그 회사가 이익을 났을 때 배당이나 아니면은 경영권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존재를 하는 거고, 채권 같은 경우는 뭐 돈을 빌려준 거죠, 발행자한테. 그리고 거기서부터 원금과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는 거고, 이렇게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가 성립해야 되는 게 가장 기본적인 증권의 개념인 거죠. 뭐 그 외에 여러 가지 다른 것도 있지만 이게 밑바탕에 가장 기본적인 개념인 거고요. 이제 그에 비해서 이제 뭐 우리가 흔히 이제 커머더티라고 부르는 뭐
일반 상품, 뭐 현물 상품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들은 발행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냐면은 이게 뭐 금이라든지 아니면 원유라든지 아니면 뭐 밀가루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커머더티인데 이런 경우에는 발행자는 존재하지 않죠. 그냥 지구상에 있는 것들이고 채굴자나 생산자는 있어도 발행자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이나 밀가루나 원유를 취득한 다음에 그거를 금을 채굴한 사람이라든지 원유를 채굴한 사람한테 들고 가가지고 뭘 해달라고 권리를 주장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러한 커머디티들은 가치의 실현은 그 쓰임새 자체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어떤 법적 관계가 밑바탕이 돼야지 가치를 갖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증권하고 커머디티는. 그래서 증권은 이런 법률 체계가 내 포섭이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가이드라인이 나온 이유인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 이 STO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여러 번 봤을 이 도표입니다만은 이제 금융위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 새로운 형태의 증권인 이 토큰 증권을 어떤 식으로 법률 체계 내에 포섭을 할 것인가를 이렇게 도표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굳이 제가 여기서는 이거는 깊게 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 뭐 많은 분들이 많은 얘기를 하고 계시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번에 가이드라인에 담겨 있는 내용이고요. 근데 이제 가이드라인에 담겨 있지 않은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게 많은 분들이 그냥 깊은 생각 없이 STO는 뭔가 되게 잠재력 있는 큰 시장이고 뭐 하기만 하면 성장을 할 거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걸 왜 하는지 그 목적을 잘 염두에 두고 그리고 그 목적 달성을 하기 위한 올바른 디자인 초이스를 해야지만 우리가 잠재력을 실현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토큰화를 하는 목적이 뭐냐 이걸 생각을 해보면은 사실은 이게 금융권에서 지난 50년간 이어져 온 자산 유동화의 연장선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50년간 이 증권화, 시큐리타이제이션이라고 불리는 분야가 존재해 왔습니다. 뭐냐면은 이 주로 금융기관들이 갖고 있는 비유동성 자산들을 증권화해서 시장에서 거래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서 그래서 이제 자산을 유동화하는 그런 분야인 거죠. 그래서 이게 사실 되게 역사가 오래됐습니다. 1970년대 미국에서 미국에서 그 주택담보채권을 발행을 하면서 이제 은행들이 갖고 있는 주택담보대출을 채권화해서 이거를 시장에서 거래하게 만든 게 이제 70년대부터 시작이 된 거죠. 이제 그거를 기점으로 이제 많은 그런 자산들이 이제 주로 이제 대출 자산들이었는데 이게 이제 채권화되면서 이 채권 시장에서 거래가 되도록 된 거죠. 그래서 지금 뭐 이제 50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는 이 시장이 굉장히 커져서 이제 자산 유동화 증권이라고도 부르는데 이제 대출 채권 주택담보대출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많은 그런 비유동성 자산을 이제 증권화해서 채권화해서 이제 거래가 되고 있는데 그 시가총액이 한 3조 달러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ETF 시장도 사실 일종의 이것도 이제 자산 유동화의 움직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거는 뭐 증권의 재증권화라고 볼 수도 있는데 우리가 뭐 금 ETF나 원유 ETF 이런 거를 통해서 금이나 원유에 투자를 하는 경우 이제 이런 것은 일종의 증권화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산 유동화 혜택은 무엇이냐? 를 봤을 때 이제 지난 50년간의 어떤 축적된 경험이 있으니까 이로부터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자금 조달 능력이 개선된다는 것. 일단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매각을 해서 뭐 자금 조달할 수도 있지만은 꼭 매각을 안 해도 돼요. 매각을 안 하고 되게 유동성 있는 자산을 들고 있으면서 그거를 담보로 사용을 해서 대출을 받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럼으로 인해서 일단 자금 조달할 수 있는 능력이 개선이 된다는 점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투자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투자 기회가 다양해지고 민주화되는 것.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어서 금 ETF다, 아니면 원유 ETF다. 이게 일반 사람들은 금이나 원유에 이렇게 투자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게 증권화가 되면서 투자가 되게 용이해진 부분이 있는 거죠. 이러한 베네핏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가격 발견. 이게 시장 경제가 돌아가기 위해서는 프라이스 시그널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러한 자산들이 유동화된 시장에서 거래가 되면서 이제 프라이스 시그널을 보내면서 이제 시장 원리에 기반해서 돌아가는 경제 활동에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지표로 사용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 이러한 자산 유동화가 토큰화의 목적이라면은
여기에 이미 사실 증권화라는 게 이미 50년간 해왔기 때문에 이미 어느 정도 되고 있는데 왜 여기서 또 토큰화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을 해서 토큰화라는 걸 해야 되느냐를 생각해 봤을 때는 이 블록체인 기술이 제공해주는 유동성 친화적인 기능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유동성 친화적인 기능을 사용하지 않으면 사실 블록체인을 도입하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그 기능들이 뭐냐? 첫 번째는 이제 상호 운용성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뭐 쉽게 얘기하면은 서로 다른 네트워크가 서로 같이 함께 운영할 수 있게 호환성이 생기도록 함으로 인해서 하나의 네트워크를 만드는 이제 네트워크 효과를 극대화할 수 하게끔 해주는 그런 기능인 거죠. 그래서 뭐 쉬운 예로는 인터넷 같은 게 그런 예일 것 같습니다. 인터넷이라는 거 생각해 보면은 여러 가지 다른 형태의 네트워크가 전 세계에 깔려 있는데 그걸 한 개의 언어로 묶어주는 TCP/IP라든지 SMTP라든지 HTTP라든지 이런 프로토콜을 사용해서 하나의 네트워크로 묶어주기 때문에 인터넷이라는 게 굉장히 파워풀한 정보망이 되는 거거든요. 또 한 가지 예는 한국 주식시장입니다. 한국 주식시장은 90년대 말까지만 해도 국내 유동성밖에 없는 완전히 가두리 시장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기업들의 기업 가치는 뭐 PER로 봤을 때 2배, 3배 이 정도밖에 못 봤던 거였죠. 그런데 이제 98년 IMF 이후로 100% 개방이 되면서 외국의 자본 시장과 연동이 되면서 한국에 있는 기업 가치들의 가치가 지금의 한 10배 정도로 올라간 거죠. 이렇게 그 상호 운용성이 높아짐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가져오는 그다음에 유동성도 풍부해졌고요. 물론 이제 이런 베네핏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특히 이제 이 도표에 보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자금 조달 능력이 개선된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 잘 보이는지 모르겠지만은 저쪽 왼쪽에 오른쪽에 밑에 보면은 저게 우리나라 그 기업들의 자금 조달 코스트가 자본시장 주식시장이 개방이 되면서부터 확연하게 줄어들었다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중개인 제거입니다. 그다음에 블록체인이 제공하는 유동성 친화적인 기능 두 번째는 디스인터미디에이션이라고 얘기하는 중개인 제거. 그러니까 이 블록체인 네트워크는 뭐 설명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한 가지 방법은 중개인 없이 가치 전달이 가능한 네트워크라는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시스템 안에서 가치 전달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그 중개인들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여기 도표에서 볼 수 있는 게 이제 흔히 이제 주식시장에서 지금 현재 주식 거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중개인들을 이제 써놓은 겁니다. 이 회색 부분이 중개인들인데 엄청나게 많은 중개인들이 있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중개인들은 그냥 뭐 무상으로 해주는 게 아니고 다 보상을 원하기 때문에 그게 전부 다 수수료인 거고 이런 수수료들이 전부 다 어떤 거래에 대한 비용으로서 쌓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건당 거래의 건당의 고정 비용이 굉장히 올라가는 효과가 있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 거래 대상이 될 수 있는 자산은 일정 규모 이상이지 않으면은 수익성이 안 맞아서 거래가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중개인 제거 블록체인이 중개인 제거를 해주면은 이제 이런 거래에 대한 마찰이 없어지면서 이제 유동성이 굉장히 증가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을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검열 저항성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제 검열 저항성은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누가 이렇게 멈출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터넷이 좋은 예인데 우리 인터넷이 뭐 갑자기 9시 되면은 영어 끝났다고 그래서 멈추는 게 아닌 것처럼 이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특징은 24시간 계속 작동한다는 거고 이것 또한 이제 유동성 친화적인 기능이에요. 왜냐하면은 특히 이게 이 글로벌 유동성들하고 접목이 됐을 때 멈추지 않고 계속 돌아가기 때문에 이 글로벌 다른 그 시간대에 있는 유동성과 엄청난 시너지를 발생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지금 KRX나 이런 데는 다 거래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존의 증권 시스템과 비교해 봤을 때 제공할 수 없는 블록체인만이 갖고 있는 이런 특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기능들을 다 살릴 수 있는 그러한 지금 우리가 이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 나갈 건데 이러한 기능을 다 살릴 수 있는 그런 시장 체계, 규율 체계, 그런 제반 시설 이런 거를 만들어야지만 우리가 이 진짜 유동성 창출이라는 이 토큰화의 근본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러기 위해 이제 그걸 다르게 생각하면은 우리가 이게 토큰 시장을 이제 육성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몇 년 후에 진짜 이게 우리가 잘 했는지 잘 못했는지 판단을 할 KPI는 유통시장의 거래량이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유통시장의 거래량을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그러한 어떤 공감대가 있은 후에 우리가 여러 가지 디자인 초이스를 해야지 이 토큰 증권 시장을 우리가 이제부터 육성시키는 어떤 의미가 가치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KPI 이게 그 유통시장의 거래량을 KPI로 생각을 하면은 어떤 디자인 초이스를 해야 되는지 뭐 한 가지 예인 건데, 예를 들어서 이 가치가 교환이 되는 그 기반이 되는 제반 시설, 뭐 KRX를 여기 잠깐 뭐 비교용으로 잠깐 언급을 했는데, 지금 KRX의 제반 시설 상에서는 여러 가지 좀 제한적인 게 많은 거죠. 뭐 분할 소유는 전자증권법을 사용하면 가능하긴 하지만은 그 외에 기타 유동성을 창조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능들을 KRX 상에서는 지금 거의 불가능합니다. 근데 퍼블릭 블록체인인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한 거죠. 뭐 분할 소유부터 중개인 최소화를 한다든지 24시간 거래라든지 분열 유동성을 해소한다든지 이런 것이 가능한 거고. 근데 이제 지금 현재 국내의 그 제반 시설이 퍼블릭 블록체인으로 갈지 안 갈지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 언뜻 나오는 얘기를 들어보면은 꼭 그럴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럼 뭔가 다른 대체 시스템을 고안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이러한 장점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디자인 초이스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화물 숭배가 뭐냐면은, 화물 숭배가 이겁니다. 이거 실제로 있었던 얘기입니다. 2차 대전 때 이제 미군이 이제 일본하고 남태평양에서 싸우는데 전쟁을 했죠. 그래서 이제 남태평양에 있는 섬들을 미군이 이제 확보를 하면서 거기다가 이제 공군 기지를 만들었어요. 공군 기지를 만들어서 비행기가 날아와서 거기서 물자를 그 미군들한테 공급을 하고 뭐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이런 남태평양 섬들의 원주민들이 이제 살았던 거죠. 이제 원주민들은 외부와 차단된 생활을 해서 이런 어떤 문명을 모르는 상황인데, 이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너무나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죠. 갑자기 하늘에서 괴물 내는 이상한 물체가 날아오더니만 착륙을 해서 거기서 막 물자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물자들 이제 일부는 이 원주민들이 손에 넣을 수가 있었는데, 보니까 자기네들은 불 하나 피우려고 되게 애쓰는데 라이터 가지고 불이 딱 켜진다든지, 뭐 되게 맛있는 음식, 뭐 초콜릿 같은 게 나온다든지, 뭐 이런 게 너무나 신기하고 그랬던 거죠. 그래서 자기네들의 생활도 좀 약간 풍요로워지고. 그런데 이제 전쟁이 끝났습니다. 전쟁이 끝나가지고 미군들이 돌아갔어요. 근데 이 원주민들은 이걸 계속 원하는 거죠. 이러한 이 물자들을. 그래서 어떻게 하면 미군이 다시 올까? 자기네들이 봤던 거를 그대로 구현을 한 겁니다. 그러면 온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뭐 풀을 깎아서 활주로를 만들고, 대나무로 관제탑을 만들고, 뭐 헝겊으로 미국 성조기를 만들어 가지고 막 올리고, 군인들이 뭐 이렇게 의식하는 것도 이렇게 하는 거, 이런 것도 막 흉내를 내고 열심히.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비행기가 올 줄 알았어요. 자기네들이 봤던 관점에서 미군들이 했던 거를 다 그대로 구현을 한 거예요. 자기네들 관점에서, 능력 안에서. 그렇지만 비행기가 올 리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교훈은 뭐냐면은, 이거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근데 이 교훈은, 이걸 갖다 이제 화물 숭배라고 그러는데, 이 교훈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블록체인 쓰임새를 여태껏 못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그 수많은 김치코인의 그 실패, 또 사실 블록체인의 진정한 가치가 뭔지를 모르는 채 무늬만 블록체인인 그런 시도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진정한 이 블록체인이 주는 가치 제한이 무엇인지를 잘 염두에 두고 이 블록체인을 접목하는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해야지 우리가 원하는 그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더 자세한 내용은 저희 코비 리서치의 웹사이트에 오시면은 저희가 2월 3일 날 발표한 리서치에 또 내용이 있으니까요. 거기서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